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최근 첼시 선수 출신으로 프리미어리그 분석 패널로 활동 중인 앤디 타운샌드가 토크스포츠에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레전드는 맞지만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는 아니라고 발언을 했었죠.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에스트레틱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칼럼을 내놨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현재까지 보여준 활약과 업적만으로도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선수 반열에서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근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한 유료 독점 컬럼을 풀 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타운센드 같은 경우는 토트넘의 런던 지역 라이벌인 첼시 출신이기도 하고 이런 그 얘기들 속에서 많이 또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의 아쉬움으로 지적되는 게 우승 트로피잖아요. 네. 분명히 우승컵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 본인도 채우고 싶어하는 갈증이 있기는 한데요. 그러나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역량과 기록과 커리어에서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왔던 독특한 자신만의 강점은 프리미어리그 명예의 전당 입성이 현재의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이 영향력이라는 게 축구사에 미친 영향력, 리그 전체에 미친 영향력이라는 것을 봤을 때도 충분히 이제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라는 그 평가가 결코 이제 과한 게 아니다. 그런데 디애슬레틱은 한층 더 나아가. 이 디애슬레틱은 한국 매체가 아니고 한국 기자가 아니에요. 역대 최고 선수 반열에 평가받을 수 있다. 즉 은퇴 이후에는, 지금은 아니겠지만 은퇴하고 나면 그의 가치를 진정으로 더 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네. 컬럼을 쓴 기자는 찰리 에클셰어, 디애슬레틱의 토트넘 담당 기자인데 그와 더불어 마크 캐리, 이제 토트넘뿐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전체의 기록을 분석하고 또 전술을 분석하는 기자가 함께 썼기 때문에 객관성이 확실히 담보되어 있는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을 통해서 토트넘에서 통산 400경기째 출전했습니다. 그 기념비적인 이제 기록을 달성하고 난 이후에 나온 얘기인데요. 네. 우선 제목 자체가 400경기를 토트넘에 뛴 이후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의 위대한 선수다. 이 위대한 선수라는 표현 자체가 그 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최고의 선수, 역대 프리미어리그의 올 시즌이 아니라 리그 전체를 돌아봐도 최고의 선수 반열에 있다라는 게 바로 제목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타운샌드가 했던 얘기를 이제 반박하는 내용으로 또 시작을 하는데요. 토트넘의 역대 통산 출전 기록 16위에 올라 있는 선수인 손흥민 선수. 이 기록만 해도 획기적인 성과다. 그런데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이 클럽의 전설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타운샌드 너 말 맞다. 그런데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어떨까? 너 말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레전드가 아니라고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하겠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이 기사를 보시면 딱 알 수 있어요. 이게 타운젠드의 발언으로 인해 도입부가 나왔다. 이게 네. 저희가 억측으로 껴맞춘 게 아니라 진짜 뚝 봐도 그래요. 그 타운젠드의 발언 이후에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400경기 소화한 손흥민 선수. 손흥민이 이제 한동안 우승을 차지한 팀에 소속된 적이 없고 타운샌드 너 말처럼 토트넘에서 지금 우승 경험이 없어. 그 토트넘조차도 한동안 우승이 없다. 그러니까 네. 토트넘은 우승하지 못하는 팀이다. 이런 얘기죠. 너 말처럼 대화에서 잘 등장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승 경험이 없고 우승 경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손흥민이 이런 레전드,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반열에 오르는 거는 대화에서 약간 좀 얘기 안 될 수도 있지만 그의 최근 출전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면은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출전 기록 안에 있는 세부 수치를 보면 손흥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루지 못했고 우승에 도전하는 팀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말은 준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그때는 우승팀이 조금 앞서 나갔기 때문에 토트넘 자체가 프리미어리그 우승할 수 있을까 정말로? 이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역대 최고의 선수라면 우승 커리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아쉬움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예외적으로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로 평가될 수 있는, 역대 최고의 선수 반열에 평가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표가 나오고 있는데 제일 위에 지금 해리 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살라, 이제 손흥민이거든요. 손흥민이 총 118골 60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우승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 엄청난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지표냐면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2015-16 시즌 이후 9년 동안 모든 선수들의 이 해당 기간 동안 공격 포인트인데요.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은 수치를 기록한 선수가 해리 케인과 살라뿐이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탑3에 해당하는 기록을 지난 9시즌 동안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이 기록이 왜 위대하냐면 이미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로 평가받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더브라이너가 손흥민 선수와 같은 해 여름에 맨시티에 입단을 했다. 네. 즉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커리어와 더브라이너의 맨시티 커리어가 정확하게 같은 기간인데
더브라이너의 공격 포인트 기록이 오히려 손흥민 선수보다 한 계단 아래인 4위에 해당한다. 지금 보시면 65득점 105도움인데 물론 부상이 탈 기간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요해요. 손흥민 선수는 그만큼이나 꾸준하게 건강하게 일관성을 갖추면서 활약을 했다. 심지어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첫 시즌에 굉장히 좀 이제 부진했잖아요. 그때는 적응기 속에서 그 시즌의 기록까지 생각한다면 감안한다면 어떻게 보면 케인이나 살라의 거의 버금가는 활약이다. 더브라이너보다 앞선 활약을 펼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 대목에서 저는 궁금한 게 15-16 시즌 이후에 해리케인이 1위, 살라 2위, 손흥민이 3위잖아요. 근데 네. 해리케인도 그러면은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반열에 낄 수 없는 선수인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재밌는 부분인데 네. 해리케인이 이제 손흥민 선수와 같은 활동 기간을 우승 놓고 봤을 없잖아요. 때는 189득점 40도움이니까 뭐 골은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가 제공받은 기회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케인에게 만들어준 기회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영향력을 봤을 때 특히 또 살라 같은 경우는 물론 살라는 정말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리버풀에서 더 뛰어난 동료들과 함께 하면서 솔직히 이 기간 동안 또 클롭 감독 1인 체제로 쭉 왔잖아요. 단일한 조직력과 전술과 철학과 또 꾸준히 발전해왔던 팀 속에서 이런 기록을 낸 건데 손흥민 선수는 감독도 많이 바뀌었죠. 팀도 굉장히 흔들렸죠. 동료도 많이 바뀌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런 꾸준한 기록을 만들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더 대단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내년에 우승해서 타운센드가 어떤 얘기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자, 이제 물론 이 기간 동안 손흥민의 이제 이 목록에 다른 선수들보다 더 많은 경기에 출전했지만 이 역시 그의 꾸준함을 말해준다. 네, 바로 그 얘기예요. 살라도 부상으로 빠진 기간이 있었고 더브라이너도 그렇고 이 순위표 안에 있는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손흥민 선수의 출전 기록이 많다. 근데 많이 뛰었다라는 게 이게 비판 요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몸 관리 잘해가지고 다치지 않고 꾸준히 활약했다라는 것이니까 손흥민 선수가 많은 경기를 뛰면서 많은 포인트를 올린 것은 비하 요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수라는 게 내가 골을 못 넣거나 공격 포인트를 못 올리는 그런 경기에서도 간접적으로도 수비를 뭐 분산시킨다거나 혹은 기점 패스를 한다거나 그런 영향력을 발휘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그만큼 토트넘에서 꾸준히 영향력을 발휘한 선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구성이 좋다는 얘기는 사실 이 스타 선수들한테는 부상이 늘 따라다니고 많이 뛰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출전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꾸준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정말 철광왕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네.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21-22 시즌에는 23골을 넣으면서 살라와 함께 득점왕을 차지하게 됐던 손흥민 선수인데요. 예, 그 득점과 도움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도 2번 그리고 올 시즌도 지금 15득점 8도움이기 때문에 2개만 도움을 더 추가하면 또 10-10이 되는 거예요. 이 10-10 네. 기록을 많이 올린 선수도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없는데 손흥민 선수는 벌써 3번 도전이 가능한 상태이고 첫 시즌을 제외하면 또 모든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다. 이런 선수가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의 꾸준함은 토트넘의 최근 역사에서 다양한 시기에 걸쳐서 그의 프리미어리그 골을 어시스트한 선수들의 명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인과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그 어떤 듀오보다 많은 골을 합작했습니다. 지금 기록을 보면은 손흥민 선수에게 도움을 준 선수들, 델레알리 그리고 에릭센, 해리케인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과거 포체티노 감독 시절 데스크 라인으로 불렸던 그 4명의 조합인데 이들 중에서 지금 토트넘에 남은 선수는 손흥민 선수밖에 없고 네. 또한 에릭센은 물론 건강상의 문제가 있긴 했지만 분명히 조금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었고 델레알리는 사실상 그 불꽃 같던 시절에 기운을 다 잃어버리고 사실 이 선수도 이제는 좀 이제 레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해리케인은 이제 분데스가 떠난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이 데스크 라인 중에 으뜸이었다는 게 드러났고 중요한 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케인이 손흥민 선수의 많은 골 중에 16개 어시스트를 줬고 에릭센이 9개, 델레알리가 9개다. 즉 손흥민 선수가 어떠한 특정 선수의 도움 덕분에 골을 많이 넣은 게 아니라 어떤 선수가 자신의 공격 파트너든 어떤 선수가 주변에 있든 누가 어떤 패스를 주든 간에 골을 넣는다. 즉 사실 이런 게 있어요. 골잡이들은 과거에 뭐 레알 마드리드의 외질이라든지 뭐 이런 그 플레이메이커들 이런 플레이메이커들이 떠먹여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하는 선수가 너무 잘 줘갖고 골을 많이 넣는 케이스가 있는데 네. 손흥민 선수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해리케인, 에릭센, 델레알리가 이제 많은 도움을 줬는데 보면은 은돔벨레, 뭐 트리피어 그리고 꽤 많은 선수, 뭐 레길론도 있고요, 라멜라 그리고 브레넌 존슨 올 시즌이죠. 그리고 이제 뭐 클루셉스키 정말 다양한 선수들의 패스를 잘 받아서 해결했다.
해결사의 본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이 바로 브레넌 존슨이 올 시즌에 합류한 선수인데 세계의 도움을 줬고 뭐 히샬리송도 혼자 함께 뛰고 있는 선수로서 세계의 도움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는 이전에 비해서 이제 상대의 도움이 없는 게 도움을 주로 주던 역할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역할에 집중하니까 아마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더 많은 어시스트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얼마나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손흥민은 다른 프리미어리그 기록도 깼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약한 발로 가장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위크풋이라고 하는데 이제 네. 우리 표현으로 주발과 이제 약발이 있어요. 주발이라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잡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주로 쓰는 발이 있어요. 주발과 약발 중에 대부분 주발로 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기록 중에 하나가 주발이 아닌 약발로 몇 골을 또 넣는가. 그 역시 이제 양발 능력. 그러니까 한쪽 발만 잘 쓰면 그쪽으로 슈팅을 할 것이 수비수들 입장에서나 골키퍼 입장에서 예측 가능하니까 막을 수가 있고 그거가 좁히면은 이 선수의 영향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를 막을 수 없는 막기 어려운 이유는 양발을 동일하게 잘 쓰기 때문에 사실상 마이클 오원이 이런 얘기 있었어요. 손흥민은 약발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손흥민은 왼발을 약한 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을 정도로 왼발에 능숙합니다. 사실 오른발잡이인 건 맞죠? 그렇죠. 네. 오른발잡이가 맞는데 손흥민 선수 본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른발은 더 정확하고 왼발이 더 강력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을 정도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양발 다 월드 클래스의 결정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이런 양발 능력은 사실 아버지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린 네. 시절부터 이런 기술 연마를 꾸준히 가르치면서 그 손흥민 존이라고 불리는 그 위치에서 양쪽 다 오른발 왼발 다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꼭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감각도 있어야 되고 본인의 열정도 있어야 되고 본인의 축구 지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운동 능력과 기술이라는 것은 단지 몸이 좋아서 타고나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노력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이게 또 꾸준히 더 좋아졌다는 부분도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해리 케인이 왼발로 41골, 로빈 반 페르시가 39골, 아게로가 34골, 루카쿠가 33골, 제이미 바디가 33골을 기록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약발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선수래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네. 자신의 주발인 오른발이 아닌 약발 왼발로 무려 46골을 넣었으니까 해리 케인도 보시면 이제 오른발잡인데 왼발로 41골을 넣은 것은 분명히 대단한 기록이지만 비율상으로나 총 득점상으로 봤을 때도 뭐를 어떤 상황을 고려해도 손흥민 선수보다 약발에 강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일에 없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요인이 돼요. 네. 오랫동안 활약했죠. 오랫동안 두 자릿수 골을 넣었죠. 새 시즌이나 텐텐을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너무나 많은 기록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콘테 감독이 손흥민한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예. 아니 너는 오른발 왼발 중 어느 쪽이 더 괜찮아? 어느 쪽이 더 좋아? 이렇게 물어봤던 모양이죠. 예, 근데 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웃으면서 넘었던 일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자직기고 들어갔던 버니전 골도 왼발로 넣었지만 근거리뿐 아니라 이제 첼시를 상대로 2018년에 정말 단독 돌파도 골을 넣었을 때도 왼발로 골을 넣었어요. 이 장면은 정말 각도 좁았고 급박한 상황인데도 왼발로 정확하게 마무리했던 것이고 또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는 먼 거리에서 왼발 가마차기를 꽂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왼발을 골을 넣는 경우들이 오른발잡이인 선수들도 종종 있어요. 어떤 거냐? 그냥 솔직히 우리도 왼발로 골대 바로 앞에서 네. 이거는 돼요. 이렇게 왼발 넣는 거 있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그게 아니라 왼발 감차 중거리킥이 된다는 거고 왼발 크로스도 되고 왼발 코너킥도 될 정도의 왼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겁니다. 네. 함부르크에서 손흥민의 전 팀 동료이자 토트넘의 동료였던 이 판데바르트는 2020년 디에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손흥민은 본인이 오른발잡인지 왼발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럴 정도로 골라 차지 않는다. 네. 본인도 어디가 더 낫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왼발을 잘 쓴다는 것이죠. 자, 손흥민은 양발 슈팅뿐만 아니라 기대골값, 예상 득점 대비 실제 득점에서도 종종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는 선수로 꼽힙니다.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는 손흥민 선수의 마무리 능력이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입단한 이후에 모든 시즌을 통틀어서 집계를 했을 때 각 선수가 이제 여러 시즌을 치르게 되잖아요. 한 선수가 한 시즌에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총 예상 득점을 초월한 득점 기록을 남긴 사례가 20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20번 중에 4번을 손흥민 선수가 차지했던 것이고 네. 그 중에 2번은 본인에게 주어졌던 예상 득점 수치보다 7골 이상을 더 넣었다. 즉 본인에게 주어졌던 기회보다 7골 이상을 내가 스스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거를 현재까지 집계해보면은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이후 손흥민 선수가 118골을 넣었는데요. 이 118골에 대한 기대 득점 값이 82.8골이었어요. 즉
사실상 손흥민 선수는 이 기간 동안 지금 이제 9시즌 동안 32골이나 33골 정도를 넣었어야 하는 기회만 왔는데 118골을 넣었잖아요. 35골 정도는 그냥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본인이 그냥 해결했던 거예요. 그냥 네.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을 뛰어넘은 선수가 앞에 있긴 했었어요. 해리 케인 선수가 이제 36.1골로 뭐 그 이상의 기록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제 표를 보시면 해리 케인이 2016-17 시즌 때 29골을 넣었는데 그때의 기대 득점 값이 18.6골이니까 10골 이상을 초월해서 넣었던 기록이 있는 거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 20번의 역대 기록 중에 4개를 차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0-2021 시즌 때 17골을 넣었는데 기대 득점이 9.7골이니까 7.3골을 이제 초월해서 넣었고 2016-17 시즌 이때 케인과 함께 본격적으로 활약했던 때인데 이때 14골을 넣었는데 실제 기대 득점은 6.7골이니까 7골 정도 넣을 기회였는데 14골을 넣었으니까 역시 7.3골을 더 넣은 겁니다. 득점왕을 차지했던 2021-2022 시즌에도 23골을 넣었는데 이때 기대 득점 값이 16.1골이니까 6.9골, 거의 7골 정도를 역시나 개인 능력으로 넣었던 것이고요. 2023-2024 시즌, 바로 현재 시즌인데요. 15골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대 득점은 9.2골이었으니까 5.8골, 한 6골 정도를 초월해서 넣고 있다. 그런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도 처리를 했고 페널티킥 기회도 주어졌고 무엇보다 이전에는 윙포워드로 뛰다 보니까 이런 그 득점 상황이 많이 오지 않았는데 올 시즌은 득점 상황이 좀 더 오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역대 최고의 페이스로 득점을 하고 있으니 기대 득점 값을 초월하는 것도 올라가고 기대 득점도 올라간다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시즌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을 가능성은 충분히 전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느 위대한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처럼 손흥민은 입단 후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발전해 왔습니다. 계속 나아졌다는 얘기인데요. 원래는 골을 노리는 와이드 포드에 가까웠던 그는 윙포드란 얘기인 거죠. 네. 리그에서 가장 치명적인 이 중앙 공격수이자 피니셔 중 한 명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은 처음 입단했을 때 2015-16 시즌이잖아요. 이때의 터치 횟수가 줄어들고 선수를 활용하는 횟수가 줄어든 반면에 지난 몇 년 동안 기회 창출 능력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손흥민 선수가 처음 토트넘에 입단했을 때는 윙어로 확실하게 영입이 됐어요. 네. 윙어의 특징은 뭐냐? 공격수들에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공을 운반해주고 드리블해서 돌파해주고 패스해주니까 이렇게 이제 공을 소유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와서 지난 9년 동안 발전한 부분들은 이런 조력자가 아니라 해결사로서 발전을 해왔다. 즉 본인이 공을 많이 터치하지 않으면서도 기회는 더 많이 만드는 마침표를 찍는 선수가 됐다라는 겁니다. 네. 손흥민은 더 많은 아웃 스트라이커로 진화했다. 이 아웃 스트라이커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순수한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 뭐 홀란드, 루카쿠, 뭐 해리케인 같은 유형의 선수를 얘기하는 거죠. 특히 올 시즌 아예 최전방으로 뛰고 있을 정도로 예전에도 물론 전방을 간간히 보기도 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스위칭하면서 뛰기도 했는데 점점 더 그런 성향을 높여가고 있다. 왜냐? 손흥민 선수가 여러 장점을 갖고 있어요. 스피드도 빠르고 돌파력도 있고 패스도 좋지만 가장 뛰어난 무기가 결정력이고 득점력이고 그걸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 최전방에 서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적은 골을 넣었던 게 데뷔 시즌이잖아요. 2015-16 시즌인데 오히려 볼 터치는 많았네요. 58.2회로 제일 많았어요. 네. 그러다가 점점 55회, 54회, 52회로 줄어들다가 2019-2020 시즌 49.8회, 50회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득점왕을 차지했던 시즌은 이제 50.2회로 늘어났는데 이때는 콘테 감독이 조금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미드필더 역할까지 부여하면서 늘어났던 것이고 최근에는 이제 40회 초반까지 떨어졌으니까 입단 당시와 생각하면 거의 20개 가까이가 터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좀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터치 수와 더불어 이제 슈팅도 터치 대비 슈팅도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18번 터치할 때 슈팅 하나 나왔다. 슈팅 하나까지 가져갈 때까지 터치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16회, 15회까지 떨어졌잖아요. 한참 많을 때는 23회까지 나왔으니까 슈팅을 더 빠르게 처리한다. 단계를 예, 더 빨리 슈팅을 처리한다는 얘기고 돌파기로 보면 테이콘이 돌파거든요. 2016-17 시즌은 잘했던 시즌이긴 한데 이때는 윙어로 좀 잘했어요. 그래서 4.9회의 돌파를 경기당 성공시킬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2.8회로 프리미어리그 입단 후 2020-2021 시즌 이후 가장 적거든요. 2020-2021 시즌은 어떤 시즌이냐면 무리뉴 감독이 손케 듀오를 이제 케인이 밑으로 내려오고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으로 올라가게 하는 그런 전술을 쓰면서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을 하는 빈도가 아니라 이때부터 조금 이제 가짜 9번 같은 그런 역할로 뛰게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한다면 그 이후 지금 완전히 손흥민 선수는 돌파를 해서 상대를 제끼고 뭔가 기회를 만들기보다는 최전방에 있으니까 뭐 제끼면 뭐 한두 명이잖아요. 네. 제끼는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돌파 성공률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공을 덜 잡고 돌파를 절하는데 기회 창출은 늘어났다. 이 기회 창출의 의미는 키패스예요. 동료의 네. 슈팅을 끌어난 건데 본인의 득점도 늘어났지만 경기당 키패스도 최근 4시즌은 2개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경기당 도움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즉 손흥민 선수가 직접 득점할 수 있는 기회에 더 많이 근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슈팅 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슈팅 맵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골대에 가깝게 그리고 첫 몇 시즌보다 약간 낮은 비율로 슈팅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더 골대에 가깝게 다가서면서 슈팅은 조금 아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사실 뭐 이런 부분들, 손흥민 선수를 이타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손흥민 선수는 난사를 안 해요. 네. 정말 들어갈 것 같을 때 때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난사를 해서 슈팅이 잘리면 그 공을 따내서 상당히 역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골을 넣기 위해 그냥 슈팅 때린다. 이렇게 해서 골을 많이 넣는 게 아니라 넣을 것 같은 기회니까 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기회가 아니면은 패스를 해서 소유권을 유지하거나 동료가 슈팅을 할 수 있게 끌어내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선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많이 넣는 공격수이지만 지능적인 선수다. 정말 영리한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슈팅을 우리는 생각하자. 좀 때렸으면 좋겠다. 왜 과감하게 안 때리지? 손흥민 선수는 아는 거예요. 여기 때려봤자 안 들어가고 잘리고 역습당한다. 그러면 뭐하러 슈팅하냐? 손흥민 선수는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위대함은 이런 기록들을 통해 증명된다는 겁니다. 네, 박스 안에 들어서면 선수들이 사실은 좀 급해지고 또 수비 숫자가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확률을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손흥민 선수가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고 슈팅할 것인가 아니면 줄 것인가 이 부분을 아주 영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판단 덕분에 손흥민 선수의 슈팅 적중률이, 슈팅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슈팅은 늘어났다. 손흥민 네. 선수가 진화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DS 레이팅이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은 축구팬 혹은 축구인들에게 제대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역 은퇴를 해야 할지 모른다. 지금 뛰고 있는 선수에 대한 평가는 좀 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은퇴를 하게 된다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루어낸 업적은 분명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다. 우승이나 뭐 팀적인 퍼포먼스를 떠나서 선수 개인은 개인 능력으로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롱도르도 최근에는 팀 성과가 아닌 개인 성과로만 수상한다라고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했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 물론 우승하지 못한 거 안타까워요. 하지만 우승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선수가 우승한 어떤 선수보다 실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런 것을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는 것이고, 은퇴하고 나서 손흥민 선수 같은 활약을 못하는, 그런 활약을 하는 선수가 없을 때 와서야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지를 너희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앤디 타운젠드 너 추갈모 너 이놈아 너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는 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타운젠드도 충분히 이해했겠죠. 예.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 통산 400경기 출전을 이제 했는데요. 지난 시즌에 몸 상태 문제 때문에 힘들었지만 기세가 꺾이지 않고 올 시즌 더 잘하고 있고, 오히려 30대에 접어들면 이제 하향세를 그려야 되는데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3월에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 후보에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미 지난 9월에 이달의 선수상을 획득을 했었잖아요. 예, 후보로 선정된 건 올 시즌 들어서 세 번째일 정도로 올 시즌의 활약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지난 3월 달에 치른 4경기 중에 3승 1패, 풀럼전 패배가 좀 아쉬웠어요. 그 과정 속에 3득점 2도움으로 5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쟁자들이 사실 있긴 해요. 손흥민 선수의 통산 5회 수상은 역사적인 결과가 될 수 있는데, 콜 파머가 뭐 지금 오늘 새벽에 있었던 첼시 맨유 경기에서도 헤트트릭을 했죠. 이 경기는 4월의 경기에 해당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의 평가에는 연속된 기세를 좀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파머가 3월 달에 1승 2무로 패배한 경기가 없어요. 승리는 토트넘보다 적긴 하지만 그 안에 3득점 2도움으로 손흥민 선수와 공격 포인트가 이제 거의 뭐 같은 상황이고요. 풀럼의 호드리고 무니스는 4경기 2승 1무 1패 과정에 4골 1도움, 역시 5개의 공격 포인트인데 골은 가장 많이 넣었고, 아스널 수비수 벤 화이트는 3월 3경기 2승 1무에 무실점 2경기 1득점 2도움, 게다가 이제 수비수기 때문에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사실 손흥민 선수가 후보에 오르긴 했지만 뭐 수상을 할 것 같다라고 이제 미리 좀 점치긴 어렵습니다. 다만 네. 이제 통계 매체인 라이브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3월 프리미어리그 선수 최고 평점을 받은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최고의 선수,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을 했는데, 후스코더 같은 경우에 또 콜파모에게 8.51점의 월간 평점으로 8.12점보다 높은 점수를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 3월의 결과를 저희가 뭐 속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네. 만약에 받게 된다면 역대 이달의 선수를 가장 많이 받은 선수가 케인과 아구에로의 7번이고 제라르드와 호날두가 6번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받으면 5회 수상이 되거든요. 현역 선수인 살라, 그리고 역대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인 루니와 동률을 이룰 수 있게 되니까 대단한 기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는 주말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득점왕과 또 도움왕 도전에 나섭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4월 8일 새벽 2시니까요. 월요일 새벽 노팅엄 포레스트와 홈 경기에 대한 소식, 경기 후 분석과 현지 반응에 대한 영상도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